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냐는 말이다. 전 정말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믿음?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애들한테는 더더욱.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시는 거죠?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어릴 적 나에게 세상은 그저 고아원 담장 안의 풍경이 전부였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는 엄마,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 이야기를 했다. 그때부터 깨달았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부모의 부재는 나를 늘 위축되게 만들었다. 혹시 부모님이 언젠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형이 싸늘한 한마디가 내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야, 우리 같은 애들은 다 버려진 거야. 그거 몰랐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방황하며 사춘기를 보냈다. 그리고 어느덧 20살 고아원 문을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손에 쥐어진 건 고작 최소한의 자립 정착금과 얼마 안 되는 짐뿐이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던져진 기분이었다.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했다.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했다. 하지만 촌스러운 말투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내 모습 때문이었는지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그렇게 알바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자네 일할 생각 있나? 내일부터 상하차 자리 비는데 일당으로 지급할 거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을까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할 생각 있어 없어?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당장 돈이 급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으로 버티는 삶을 시작했다. 물류센터 상하차, 이삿짐 나르기, 건설 현장 잡부까지. 부르면 가고 시키면 다 했다. 허리, 손목, 무릎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 그저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한여름 찜통 더위 속 컨테이너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척추염좌. 의사는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몇 주간 쉬어야 한다는 말이 허리가 끊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가진 돈은 병원비와 밀린 월세로 바닥이 났고 더는 몸을 쓰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나는 좌절했다.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구인 공고. 24시간 운영하는 국밥집 홀서빙 및 주방 보조 숙식 제공. 숙식을 제공한다는 말에 나는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다. 면접을 보러 간 다음날 국밥집 사장은 나를 힐끔힐끔 풀어보며 물었다.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제 22살 됐습니다. 숙식 제공한다는 거 보고 왔다고? 혼자 사는 건가? 부모님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혼자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없어? 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내 말에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는 듯 했다. 이내 그는 화제를 돌렸고 나는 그렇게 국밥집에 취직하게 됐다. 다른 무엇보다 잠잘 곳이 생겼다는 게 좋았다.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었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조리장님의 부탁으로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장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내 멱살을 움켜쥐었다. 너지? 내가 금고에 있던 현금 가져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돈이요? 오늘 낮에 카운터 밑 금고에 있던 돈 75만 원이 통째로 없어졌어. 가게에 하루 종일 있는 게 넌데 네가 아니면 누가 가져가. 억울했다. 나는 금고의 위치도 몰랐다.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장은 이미 나를 믿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주변 직원들 역시 모른 척하며 외면했다. 처음부터 부모 없다고 하는 애를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불쌍하다고 일하게 해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단지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는 도둑이 되어버렸다. 사장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요. 됐어. 너 오늘부터 해고야. 경찰에 안 넘긴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렇게 나는 국밥집에서 쫓겨났다.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며칠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은 국밥집 사장이 주변 상인들에게 내가 돈을 훔치고 달아났다고 소문을 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한순간에 전과자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더는 이 동네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모르는 곳에서 시작해 보려 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지 일주일째. 이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만 남아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어 속이 쓰렸다. 그러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 근처에 허름한 백반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백반 5,000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쓰인 간판을 보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테이블에 앉고 나니 가진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중년의 사장님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어서 와요. 백반 하나 드릴까요? 밥 모자라면 저기 밥통에서 더 가져다 드시고 반찬도 더 먹고 싶으면 말하고요. 음식을 보자마자 나는 모든 생각을 잊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먹었더니 목이 막혀 컥컥거리자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그래도 천천히 먹어요. 그러다 체해. 배가 좀 차고 나서야 나는 주머니를 뒤져 가진 돈을 꺼내 보았다. 겨우 2,000원 남짓. 그때 못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다. 그대로 도망갈까? 하지만 예전에 국밥집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고아원 출신이잖아. 부모도 없는 애가 교육이나 제대로 배웠겠어? 다시는 그런 말을 듣기 싫었다. 나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은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요. 혹시 오늘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 그걸로 밥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창피했다. 사장님은 그런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무장갑을 벗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셨다.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하셨다. 그렇게까지 배가 고팠어요?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오늘 밥값은 우리 가게에서 몇 시간 일한 걸로 대신 받을게요. 일단 주방 가서 설거지부터 해봐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나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이 다 불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몸의 먼지를 닦아낸 것처럼 마음이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사장님께 다가가 남은 2,000원을 건넸다. 사장님은 돈을 받지 않고 말씀하셨다. 이거 나 다 주면 내일은 어떡할 거예요? 또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 먹고 몸으로 때울 건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장님은 그런 나를 의자에 앉히고 다정하게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 김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나는 사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몸이 상해 육체노동을 그만둔 것, 그리고 국밥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이야기까지.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고 어린 나이에 많이 억울했겠네.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해선 안 되는데 말이야. 근데 김군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국밥집 사장 같은 건 아니야.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울컥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때 사장님은 또 한 번 나에게 놀랄만한 제안을 하셨다. 김군 혹시 당장 일할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 네? 저요? 당장 큰 돈은 못 줘. 나도 겨우 가게 꾸려가는 거라. 그래도 김군이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손끝도 야무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 어디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고 제안해준 사장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백반집 직원이 되었다. 처음엔 그저 밥벌이로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이 가게에는 다른 곳엔 없던 온기가 있다는 걸. 사장님은 묵묵히 나를 믿어주셨고 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민철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더라. 이렇게 일하는 합도 잘 맞는 거 보면 네가 우리 식당에서 일할 운명이었나 보다. 사장님은 내게 따뜻한 말들을 자주 건네셨다.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이라는 걸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따뜻한 어른이 그곳에 있었다. 백반집에서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사장님이 단지 인심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게는 백반집이었지만 사장님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밥을 주셨다. 처음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사장님, 근데 이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있어요? 사장님은 일부러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사장님은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내가 쉴 틈 없이 일하잖아. 내 걱정은 그만하고 이리 와서 찌개랑 제육볶음이나 배워. 너도 언제까지 서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음식 만드는 기술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른 데 가서도 일구하는 게 쉽지 않겠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장님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변해갔다.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음식 만드는 일에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반찬은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줄 때마다 뿌듯해지기도 했다. 사장님과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건 즐거웠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장님은 1년 365일 중 거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셨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문을 닫으셨다. 처음엔 가족 약속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별다른 설명도 없으시니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사장님, 그 쉬는 날에는 어디 다녀오세요? 무슨 날인 거예요? 사장님은 그 순간만큼은 좀 달라 보이셨다. 잠깐 말이 없더니 이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냥 그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다. 평소와 달리 무겁게 말하는 사장님의 얼굴을 보며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다. 그쯤 백반집에서 일한 지 2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식당 하나 갖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그래서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조리학원에 다녔다. 학원비는 솔직히 부담이 컸지만 사장님이 선뜻 학원비를 보태주신 덕분에 나는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딸 수 있었다. 그 자격증을 들고 사장님 앞에 갔을 때 사장님은 꼭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셨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사장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크게 놀라셨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얼굴에는 놀람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철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 할 것 같다. 혼자서 가게 보고 있을 수 있지? 내 가게 걱정은 마세요. 근데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녁 장사 전에는 돌아올게. 사장님은 그렇게 황급히 가게를 나섰고 나는 혼자 가게에 남아 사장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간이 더디게 흘렀고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저녁 무렵이 되어갈 즈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철아, 너 정말 고아원에서 자란 거 맞아? 부모님 없는 것도 사실이야. 가족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사장님은 내가 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물었다. 사장님은 제가 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묻기만 했다. 나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겨우 대답했다. 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쭉 자랐어요. 이름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다고 들었고요.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몇 초간 나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내 손을 꼭 붙잡았다. 그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민철아, 따라와. 지금 당장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사장님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가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오래된 주택이었다. 사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설명이라도 해주셔야죠. 여기 내 집이야. 일단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듯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나왔다. 한쪽 벽에는 흑백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소파에 앉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내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앞니가 빠진 채 해맑게 웃고 있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 짐작 가는 것은 없었다. 그 아이가 내 여동생이란다. 내 동생 박정아. 나는 당황했다. 사장님에게는 형제 자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사장님, 여동생이 있으셨어요? 전에 가족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다. 맞아. 부모님은 내가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그 뒤론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그 아이는 내가 10살 때 잃어버린 내 여동생이다. 사장님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10살이던 해 여동생 정아는 5살이었다. 부모님이 밭일을 나가시면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것은 늘 오빠인 사장님의 몫이었다. 하지만 아이였던 사장님에게 그 역할은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다고 했다. 동생을 잃어버린 그날도 사장님은 친구들과 읍내장에 가기로 약속했었다. 동생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졸랐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장터에 갔다. 5일장이라 사람들은 북적였고 어린아이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사장님은 어린 동생에게 신신당부했다. 정아야, 오빠 손 꼭 잡고 따라다녀. 오빠 잃어버리면 안 돼. 동생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깐 떡볶이를 먹는 사이 동생이 사라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늘 그래왔듯이 숨바꼭질하듯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깔깔거리며 튀어나올 줄 알았던 것이다.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헤매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자 점점 불안이 밀려들었다. 그날 저녁 장터는 이미 경찰과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트럭이 돌아다니며 여동생의 인상착의를 알렸고 며칠 뒤엔 가게마다 전단지가 붙었지만 동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사장님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그날부터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결국 누워만 계시게 되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읍내와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단을 붙이고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동생은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고 결국 어머니는 병상에서 숨을 거두셨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사장님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으로 박혔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얼마 후 아버지도 병약해지셨고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딸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다. 사장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약속을 했다. 아버지, 제 동생 정아,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꼭 찾겠습니다. 그 다짐대로 사장님은 가게를 하면서도 동생을 찾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았다. 가게 문을 한 달에 한 번씩 닫은 것도 전국에 흩어진 고아원과 보호시설 입양 기록을 따라다니며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럼 그동안 동생분을 혼자서 계속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 근데 쉽지 않더구나. 처음엔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어디든 찾아다녔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다고 했지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사장님의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혹시 동생분을 찾으신 건가요? 순간 사장님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내게 말했다. 찾긴 했지. 근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구나. 거의 20년 전에 떠났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있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장님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날 시장에만 가지 않았어도, 아니 떡볶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한눈 팔지만 않았어도 우리 정아는 살아있었을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리듯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다 잠시 뒤 사장님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내내게 내밀었다. 민철아, 혹시 이게 뭔지 알아보겠니?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종이에 찍힌 글씨와 흐릿해진 도장. 누가 봐도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다. 그리고 이름 칸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거 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장님이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놀라서 묻자 사장님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건 말이다. 동생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서 구하게 된 자료야. 동생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때 직접 작성한 입소 동의서 사본이라고 하더구나. 거기까지 말한 사장님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다. 놀라지 말고 듣거라. 아무래도 네가 내 조카인 것 같구나.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사장님 조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사장님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나를 진정시킨 후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정아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알아낸 정보고 다 사실이야. 내 여동생은 실종되고 나서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 사장님은 말을 멈추고 목이 타는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이어지는 말은 더 슬픈 이야기였다. 그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온 집으로 번졌다는구나. 동생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구하려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생은 간신히 아이만 안고 탈출했대. 그날 이후 가진 것도 잃고 남편도 잃고
동생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 결국은 너무 힘든 나머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말이다. 그렇게 다시 아이를 데려오려고 제 몸 혹사시켜 가면서 일을 하다가 병이 났단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고 하더군. 결국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정화가 세상 뜨기 전에 맡긴 서류를 혹시 몰라서 지금까지 챙겨뒀다고 하더구나. 사장님은 마지막 말을 어렵게 내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사장님이 의뢰한 탐정들이 여동생의 친구까지 찾아냈고 친구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와 사진들이 마침내 사장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였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내가 사장님이 잃어버린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장님, 그럼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내 여동생이 고아원에 맡긴 그 아이가 바로 민철이 너 같구나. 기억하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다고 했던 거 말이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정이 가고 자꾸 마음이 쓰였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동생이 웃을 때 나오던 눈매도 많이 닮았고 말이다. 민철이 내가 정아 아들이 아니라면 왜 내 동생이 이 고아원 입소 서류를 가지고 있겠니? 난 네가 정아의 아들 내 조카라고 믿는다. 아니 확신해. 그 말을 듣고 사장님 여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보니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닮은 듯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힘들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든 게 꿈 같았다. 사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처럼 생긴 아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확신한다. 민철이 너는 내 조카가 맞아. 내가 조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장님께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사장님, 이러지 말고 저희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제가 사장님 조카가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 민철이 내 뜻이 그렇다면 그 검사해보자.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사장님 조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사장님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나를 진정시킨 후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정화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알아낸 정보고 다 사실이야. 내 여동생은 실종되고 나서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보호시설에서 자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지. 사장님은 말을 멈추고 목이 타는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이어지는 말은 더 슬픈 이야기였다. 그렇게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온 집으로 번졌다는구나. 동생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구하려다 그 자리에서 숨졌고 동생은 간신히 아이만 안고 탈출했대. 그날 이후 가진 것도 잃고 남편도 잃고 동생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 결국은 너무 힘든 나머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나중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말이다. 그렇게 다시 아이를 데려오려고 제 몸 혹사시켜 가면서 일을 하다가 병이 났단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고 하더군. 결국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다행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정화가 세상 뜨기 전에 맡긴 서류를 혹시 몰라서 지금까지 챙겨뒀다고 하더구나. 사장님은 마지막 말을 어렵게 내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사장님이 의뢰한 탐정들이 여동생의 친구까지 찾아냈고 친구분이 가지고 있던 서류와 사진들이 마침내 사장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였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내가 사장님이 잃어버린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장님, 그럼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내 여동생이 고아원에 맡긴 그 아이가 바로 민철이 너 같구나. 기억하니?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낯설지 않다고 했던 거 말이다.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정이 가고 자꾸 마음이 쓰였어. 그리고 다시 보니까 여동생이 웃을 때 나오던 눈매도 많이 닮았고 말이다. 민철이 내가 정아 아들이 아니라면 왜 내 동생이 이 고아원 입소 서류를 가지고 있겠니? 난 네가 정아의 아들 내 조카라고 믿는다. 아니 확신해. 그 말을 듣고 사장님 여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을 다시 보니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과 닮은 듯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란 힘들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모든 게 꿈 같았다. 사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처럼 생긴 아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기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확신한다. 민철이 너는 내 조카가 맞아. 내가 조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장님께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사장님, 이러지 말고 저희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제가 사장님 조카가 맞는지 말이에요. 그래. 민철이 내 뜻이 그렇다면 그 검사해보자.
우리는 다음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대로 일을 하며 기다렸다. 식당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바빴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사장님이었다. 사장님의 눈빛 어딘가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에게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두 분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보통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보이는 유전적 일치도와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나를 꽉 끌어안고는 말했다. 봐라. 내 말이 뭐랬어. 민철이 너는 내 조카가 맞다고 했잖니. 나 역시 결과를 듣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곁에 있던 사장님, 아니 이제는 삼촌이 된 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다가 말씀하셨다. 내가 맞았어. 괜히 민철이 너한테 끌린 게 아니었다. 처음 네가 식당 문 열고 들어온 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거든. 그게 다 내 동생 아들이라서 우리가 가족이라 그랬던 거였어.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 진짜 가족이 생긴 거네요. 아직도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민철아,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내 엄마가,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너를 이제는 내가 지키고 책임질 거야. 너는 내게도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말이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삼촌과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함께 걸었다. 많은 말은 없었지만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였다. 너무 오래 그 빈자리에 익숙해져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이 있고 존재만으로 반가워 울어주는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다. 삼촌은 가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고 한다. 우리 정아가 너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 다시 여기 오게 하려고 결국 너를 데려다 줬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한다. 네, 삼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엄마가 저를 여기로 데려다 준 거라고요.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조카로, 가족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내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고 그렇게 궁금했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됐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내 부모님은 어떻게든 나를 지켜주려 했던 분들이었다. 가족이란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게는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다. 처음 식당에 들어선 날 따뜻한 백반보다 더 따뜻했던 건 묵묵히 나를 지켜봐 주시던 삼촌의 눈빛이었다. 그분이 내게 남은 단 하나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몰래 준비해둔 선물 같았다. 이제 우리는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로 유일한 가족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바쁠 땐 주방을 함께 지키고 가끔은 늦은 밤 제육볶음에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내게 준 단 하나의 가족, 나는 앞으로도 그 기적 같은 인연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민철님의 가슴 아픈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던져져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자신의 가족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과 극복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버려진 아이라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영혼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게 늘 따라붙는 그림자였고 세상을 향해 내미는 손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벽이었습니다. 사람들, 특히 국밥집 사장처럼 보이지 않는 편견의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의심했습니다. 부모 없는 애가 뭘 보고 배웠겠어? 라는 비수는 그를 단순히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폭력이었죠. 하지만 민철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떠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삶에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반집 사장님, 그의 삼촌이었죠. 처음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배고픔에 허겁지겁 밥을 먹는 민철 씨를 향한 사장님의 따뜻한 눈빛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인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끌림, 즉 핏줄이 이어진 본능적인 정이었을 겁니다.
민철 씨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며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되는 일인지 깨닫게 된 거죠. 사장님은 민철 씨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을 응원하고 자격증 공부를 돕기 위해 사비를 털어 학원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지지는 민철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문을 닫고 홀로 해왔던 지난 20년간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한 사장님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조카인 민철 씨를 찾아내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유전자 검사 결과 의사로부터 두 분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민철 씨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민철 씨를 고아원에 맡기면서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모성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조카를 찾아 헤맨 삼촌의 사랑이 마침내 이토록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철 씨는 삼촌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삼촌 또한 민철 씨를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위로가 아닐 겁니다. 민철 씨에게 백반집 사장님이 그러했듯이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믿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어쩌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철 씨에게는 백반집 사장님처럼, 삼촌에게는 민철 씨처럼 서로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편견의 돌을 맞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이 담긴 눈빛을 건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연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철 씨와 그의 삼촌이 앞으로도 서로의 유일한 가족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 해설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